페이지 3페이지에 핵심 27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자료 다 들고 오셨죠? 예. 자, 투자로는 보통 8개나 9개 정도를 예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 핵심 27번에 이 부동산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이제 5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도 주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금융성 위험하고 법적 위험을 구분하는 포인트,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금융상 위험은 부채를 활용했을 때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금융상 위험이라는 것이고, 법적 위험은 제도나 정책 등의 변화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죠. 여기서 이제 금융 정책에 변해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 이게 바로 금융상 위험이 아니고 법적 위험을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정책에 변해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니까 법적 위험으로 분류되는 거지, 예, 금융 위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상 위험은 부채를 활용했을 때 채무를 불이할 가능성을 금융상 위험이란다. 요걸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주 이제 시험에 등장하는 게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금액이 크니까 즉시 현금화하기 어렵죠. 그러면 급매로 인해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바로 유동성이라고요.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체계적 위험은 시장 상황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투자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피할 수가 있고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죠. 근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은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겁니까?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에도 제거할 수 없고 분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해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목적은 바로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체계적 위험이 시장상에서 야기되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기 변화, 금리 변동, 이자율 변동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은 이제 근로자의 파업이라든가 영업 경비의 변화, 경영 능력이나 재무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체계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개 질문.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되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죠? 자, 첫째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자산수를 증가시키라.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산수를 증가시킬수록 통계적으로 볼 때 위험은 더 많이 제거되죠. 또 두 번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즉 상관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한 개 질문합니다. 지금 주식하고 회사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주식하고 회사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을 추가한다. 그러면 위험이 제거되겠죠. 그죠? 왜? 자산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죠. 분사효과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식 회사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을 추가하면 금리 변동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OX.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회사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을 추가한다. 그러면 금리 변동이나 이자율 변동이라든가 경기 변동과 같은 위험을 통계적으로 줄일 수 있다. 틀린 지문이에요. 왜 틀렸느냐? 주식 회사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을 추가하면 자산이 2개에서 3개로 늘었죠. 늘었으니까 당연히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겠죠. 자산수를 증가시킬수록 통계적으로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거가 가능한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 변동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자율 변동 이런 것은 시장 상황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체계적 위험이죠. 그러니까 그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도 제거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거가 가능한 것은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2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자산을 1개 더 배분해서 3개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면 위험이 통계적으로 더 많이 제거됩니다. 그러나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거가 가능한 거는 영업 경비라든가 근로자의 파업과 같은 비체계적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는 거지.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이션, 또 이자율 변동 이런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도 제거될 수 없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고, 이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이션,
금리 변화 이런 것은 시장상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제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산을 많이 배합하고 상각예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하더라도 체계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29번에 수익률로 가서요. 수익률은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그 비율이죠. 투자 금액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백분율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수익률에 세 종류가 있다, 그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구분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기대 수익률은 기대되는 수익률 위반이니까 아직 수익이 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면 투자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실제 발생한 게 아니고 예상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한 내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 수익률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또 예상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아직 투자하기 전에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투자하기 전에 예상치에 불과한 거니까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예상치에 불과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충족되어야 할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그 정도 수익은 나와야 투자하겠다고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고 또 기회비용이라고도 합니다. 기회비용이라고도 하고 또 자본비용이라는 용어도 쓰고 또 이 요구 수익률이 위험을 조정하는 할인율로 사용되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위험 조정률이라고도 하고요. 또 더 줄여서 그냥 할인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할 때는 요구 수익률을 뜻하는 용어다. 이걸 기억해 두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최소한으로 원하는 필수적인 투자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고요. 실현 수익률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결과로 발생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투자하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달성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 이런 투자 후에만 그 결과로 산출되는 거니까 사후적 수익률이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률이 있죠. 요구 수익률 그거와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비교해서 이제 내가 최소로 원하는 요구 수익률보다 예상 수익률이 더 크다면 투자를 채택할 것이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상 수익이 더 적다면 투자하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고 요구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요구 수익률은 바로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이 가상된 복합 비율입니다. 두 개의 이율로 구성되죠. 이것이 이제 무위험률은 말 그대로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이건 위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투자 후에 그냥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거는 위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무위험률을 대표하는 수익률이 뭐가 있죠? 바로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든가 국공채 수익률 이런 게 무위험률을 대표하는 수익률이죠.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 4%다. 그럼 투자자가 은행에 예금만 딱 하면 1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면요.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4% 이자가 딱 붙어 있죠. 근데 이 4%는 1년이라는 시간이 긴 감으로써 자동적으로 주어진 수익률이지 위험을 감수해서 얻어진 수익률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위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투자만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무위험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 위험하고 관계 있는 거는 뭐냐? 위험 할증률이죠. 바로 위험이 증가함으로써 높은 위험을 감수했을 때 그 높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얻어지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위험 할증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 요구 수익률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는데, 자, 첫 번째 포인트.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을 합친 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위험률이 상승해도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겠고, 위험 할증률이 증가하더라도 요구 수익률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시험 포인트. 빈번하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겠죠, 그죠?
두 개를 합친 게 요구수익이니까. 그죠? 무위험률이 상승하더라도 요구수익이 상승한다. 그래서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수익을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야 되고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수익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겠죠. 위험이 증가한다면 높은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그 높은 위험을 감수한 것만큼 더 큰 보상을 원하니까 위험 할증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위험이 증가하면 당연히 위험 할증률이 증가하는 만큼 요구수익도 상승하겠죠. 그래서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진다. 이 위험 할증률이 증가하니까 요구수익도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수익도 증가해서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는 것을 상쇄 관계를 한다. 그지? 그래서 위험하고 수익은 언제나 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요구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 표현했지? 위험 조정 할인율. 줄여서 그냥 할인율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위험이 증가할수록 할인율을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그래야 되겠지.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수익도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요구수익이 상승한다는 말이 할인율이 높아진다. 똑같은 말이죠. 그지? 요구수익률 할인율이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높게 정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요구수익이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요구수익을 상향 조정한다, 하향 조정한다.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구수익을 상향 조정한다. 요구수익을 높인다 이 말이야. 요게 이제 중요한 시험 포인트예요.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수익을 상향 조정한다. 또는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높인다. 할인율을 높게 적용해야 위험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뭐 보수적, 공격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요구 수익률 중 무위험률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OX.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위험에 대한 태도, 다른 말로 바꾸면 위험 혐오도입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 위험 혐오도는 요구 수익률 중에 무위험률을 결정하는 요인입니까? 위험 할증률을 결정하는 요인입니까? 좀 전에 뭐라 그랬냐? 무위험률은 위험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그 위험하고 관계 있는 거는 뭐?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럼 위험에 대한 태도, 그게 바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위험 할증률이지. 그러니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든가 위험에 대한 태도, 다른 말로 바꾸면 위험 혐오도입니다. 위험을 어른가 혐오하느냐,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 이게 위험에 대한 태도죠. 위험에 대한 태도라든가 또 시장 위험의 크기라든가 시장 위험의 크기, 또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개별 투자의 위험, 이런 것은 전부 뭐에 영향을 준다? 위험 할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무위험률이 아니라 이 위험에 따라 달라지는 게 뭐다? 그게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이나 시장 위험의 크기, 또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자의 위험 혐오도, 이런 것은 위험 할증률에 영향을 주는 거지 무위험률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요구 수익률 중 무위험률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러면 안 돼요. 무위험률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위험 할증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 위험 할증률은 바로 위험에 대한 대가니까 이 위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위험에 대한 태도라든가 시장 위험의 크기라든가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 이런 것은 모두 위험 할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죠. 그 무위험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뭘까요? 무위험률. 무위험률은 뭐에 따라 변할까? 이 무위험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오직 일반 경제 상황입니다.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서만 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축률이라든가 투자율이라든가 지금 자료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 저축률, 투자율, 또 지불 준비율, 재할인율, 이 시중에서 어느 정도 화폐를 수요하고 공급하라고 하느냐, 화폐의 수요와 공급, 이런 경제 상황에 따라서만 이자율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위험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일반 경제 상황밖에 없어요. 위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위험에 대한 대가가 뭐다? 위험 할증률이야. 그러니까 위험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위험 할증률이지 무위험률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태도는 위험 할증률을 결정하는 요인이지 무위험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요걸 기회에 둬요. 나중에 예상 문제에 나와 있어. 그다음에 또 한 개 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투자자는 수익을 획득할 수 없다. OX.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대한 대가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요구 수율 중에 위험에 대한 대가는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리고 무위험률은 위험하고 아무 상관없이 투자만 하면은 시간만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수익률이 무위험이라고 그랬죠.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투자자는 위험 할증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무위험률은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투자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수익률이니까. 그죠? 그러면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투자자는 무위험률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위험 할증률은 얻을 수가 없지만 무위험률은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다니까. 투자만 한다면. 아셨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투자자 또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전략.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말은 위험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는 투자는 다 제외시켜버리고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만 투자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위험 할증률은 획득할 수 없지만 무위험률은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전략으로는 무위험률만 얻을 수 있다. 또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투자자는 무위험률만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투자는 수익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수익이 무위험률 요것만 구성된다는 거지 수익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다. 어떤 의미인지 알았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무위험률은 말 그대로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위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위험을 감수 안 해도 그냥 투자만 하면 저절로 주어지는 거야. 우리가 정기예금에 은행에 1억을 예치했다. 그럼 1년간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그죠? 1년이라는 시간만 딱 지나면 1년 뒤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4%면 400만 원 이자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4% 수익은 위험을 감수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경감으로서 얻어지는 수익률이지. 그죠?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위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투자를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투자, 또 위험한 투자를 다 제외시켜버리고 위험이 없는 투자만 선택해도 무위험률은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원래는 두 개로 구성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위험 할증률이 없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 요거 한 개, 무위험률 요거 하나로 구성된다 이런 뜻이지. 그만큼 이제 수익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고 수익은 언제나 비례한단 말이야. 감소하는 위험이 커야 수익도 획득 가능한 수익도 커지는 거고 부담하는 위험이 적을수록 수익도 적어지지. 그래서 위험하고 수익은 언제나 비례한다. 그래서 이걸 상쇄 관계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 위험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수익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고 언제나 수익이 비례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위험이 증가한다면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릴수록 더 큰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자,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투자가 보수적하고 공격 중에 누가 위험을 더 감수하기를 꺼리죠? 보수적 투자자죠. 그럼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동일하게 위험이 증가할 경우 보수적 투자일수록 공격적인 투자보다 더 큰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자료에 나와 있다. 동일하게 위험이 증가한다면 보수적 투자가 공격적인 투자보다 더 큰 수익률을 요구한다. 항상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릴수록 더 큰 보상을 바란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지문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위험이 동일하게 등장한다면 항상 보수 투자자가 공격 투자보다는 더 큰 수익을 요구한다. 그리고 투자의 균형이라는 게 뭐냐? 투자의 균형이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일치해가지고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다 그 말은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과 투자자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손익분기점이라는 뜻이에요. 본전. 이 손익분기점 상태를 투자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균형이 충족되느냐가 중요해.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지금 기대 수익률이 15%인데 요구 수익률이 10%로 기대 수익률이 더 큰 경우에는 이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일치해야 균형이 달성되는데 기대 수익률이 지금 요구 수익률보다 더 높아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해가지고 10%가 될 때까지 하락해 가야 두 개가 일치하면서 균형이 달성되는 거죠. 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더 큰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여 두 개가 일치할 때 균형이 달성되는 거고요.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10%인데 요구 수익률이 15%로 기대 수익률이 좀 더 적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그럼 두 개가 일치해서 균형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상승을 해야 됩니까? 하락해야 됩니까? 이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지 않고서는 두 개가 같아질 수가 없죠. 기대 수익률이 요것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은 점차 상승해서 어디
요구수가 일치하는 15%가 될 때까지 상승해 가서 두 개가 일치할 때 균형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균형이 달성될 때 기대 수익이 상승해야 균형이 되는지 하락해야 균형이 달성되는지 이건 앞에서 그지 기대 수익이자 기대 수익이 요구수보다 더 높은 경우는 기대 수익이 하락을 하지 않으면 갖다 줄 수가 없는 거다 이제 그리고 기대 수익이 요구수보다 더 적다면 기대 수익이 상승하지 않고서는 두 개가 일치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기대 수익이 요구수보다 더 큰 경우는 기대 수익은 점차 하락하여 균형이 달성된다 반대로 기대 수익이 요구수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이 점점 상승하여 요구수가 일치할 때 균형이 달성된다. 이 균형이 달성될 때 기대 수익이 상승해야 하는지 하락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다음에 투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는 항상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크면 투자하고 기대 수익이 크면 투자하고 요구 수익이 크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 다 이미 아는 거죠. 근데 요구 수익은 투자자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 수익률이죠. 똑같은 투자를 놓고도 그죠? 투자 주체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동일한 투자를 놓고도 갑은 나는 여기서 8%만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또 을은 나는 10% 수익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병은 12%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은 투자마다 다 다르게 부여하는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그죠? 근데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인 거죠. 투자 안에서 투자 금액 대비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다 감안해 가지고 산출되는 객관적인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을 산정을 해 가지고 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더 클 때 투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 거는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는 2년 단위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정리한 걸 가지고 계산 문제를 한 개 점검하고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8페이지로 갑니다. 8페이지에 뒤로 가서 8페이지에 13번 문제 봅니다. 13번 투자자 갑은 연간 10억 원의 순영업 소득이 예상되는 각각의 임대상가에 투자로 간다. 다음의 조건에 하여 각 상가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여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정리한 겁니다. 지난번에 아직 오늘은 나오지 않은 거죠. 그죠? 원래 그 14번 문제를 풀려다가 이걸 첨가해서 풀어드리는 거야. 자,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지분 수익률이 지분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대가죠, 그지?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에서 수익이 얼마를 차지하느냐, 요 비율인데, 요 수익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게 순영업 소득이죠. 근데 만약에 부채가 없다면 순영업 소득은 전부 내 몫이 되겠죠. 근데 부채가 있다면 금융위원회에 뭘 갚아야 되죠? 이자를 갚아야 돼. 그럼 요 수익은 그죠?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순영업 소득에서 이자를 빼고 남는 게 내 몫이 된다. 내 수익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요 개념을 이제 아셔야 지분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자, 첫째. 지금 A상가, B상가, C상가 세 개의 임대상가가 있는데 10억의 순영업 소득이 예상된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 문제예요. 그지? 연간 10억의 순영업 소득이 예상되는 상가가 세 개가 있죠. 근데 A상가, B상가, C상가 세 개의 지분 수익률을 구해봐라 그랬는데 A상가는 지금 총 투자 금액이 50억인데 50억을 전부 지분으로 투자하죠. 50억 전체를 지분으로 투자하면 부채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가격 상승분도 없어요. 그러면 자 지분이 전부 얼마? 50억이죠. 50억 투자하면 순영업 소득이 얼마 발생한다 그랬지? 10억이 발생한다 그랬어. 그런데 부채가 없으니까 갚을 이자가 없죠. 그럼 10억도 전부 내 몫이죠. 그럼 A상가는 50억 투자하면 10억 전체가 이제 내 수익이 되니까 5분의 1이니까 지분 수익률이 20%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B상가는 총 투자 금액이 50억이야. 근데 50억 중에 지분을 10억 투자하고 40억은 연 10% 이자로 빌렸죠. 그럼 여기서 이제 40억을 10% 이자로 빌렸으니까 연간 4억의 이자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요걸 이제 감안해서 지분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치 상승분은 없습니다. 그럼 50억 중에 지분이 얼마입니까? 지분이 10억이고요. 10억 투자하면 순영업 소득이 얼마? 10억이 발생한다 그랬어. 근데 이 10억은 전부 내 몫이 아니지. 왜? 부채가 있으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가 40억에 10%니까 얼마? 4억의 이자가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치 상승분은 없으니까 결국 10억 투자하면 6억 수익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B상가는 지분 수익이 60%가 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C상가를 보면 C상가는 역시 50억을 투자하면 순영업 소득이 10억이 발생하는데 그 50억 중에 10억만 지분으로 투자했어요. 역시 40억을 10% 이자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C상가는 연간 2%만큼 가격 상승 이익이 있죠. 여기 이제 이 문제의 초점이다. 그럼 지금 내가 50억에 매입한 부동산이 1년간 2%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50억에 2%면 얼마입니까?
1억만큼 가치 상승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감안해서 지분 수를 구하라 이 말이야. 아니? 그럼 시상가는 지분 얼마 투자하면 10억 투자한다 그랬잖아. 50억 중에 10억이 10억이죠. 그럼 수익이 10억 나요. 순영업 소득이. 근데 40억을 10% 이자로 빌렸으니까 이자가 4억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시상가는 1년간 2%만큼 가격이 상승해서 가격 상승이익이 더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럼 50억에 2%만큼 가격이 상승하면 1억만큼 가격 상승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요걸 이제 감안해서 수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시상가는 지분 10억 투자하면 결국은 7억 수익이 발생한다 이 말이니까 지분 수익이 70%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시험에 나온 거는 주로 이제 요 사례를 이렇게 주면서 시상가의 지분수를 구하라. 요런 형태로 지분수를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0억을 총 투자액이 50억인데 그 중에 지분은 10억이다. 그리고 40억은 연 10% 이자로 빌려서 투자한다. 그리고 연간 10억의 순영업 소득이 예상된다. 1년간 가격 상승률이 2%인 경우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딱 나와요. 시상가의 지분수를 구하는 거. 요 형태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드린 건데요. 요 시상가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요령을 습득해 두시고 14번 봅니다.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단 확률은 호황일 때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40%, 불황일 때는 60%라고 해서 그럼 지금 상황별 예상 수익률을 보면 지금 상가하고 오피스텔, 아파트 3개에 투자를 해요.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그런데 호황과 불황일 때 수익률이 각각 20%, 뭐 10%, 25%, 10%씩 주어져 있죠. 근데 이 호황일 때는 수익이 각각 20, 25, 10% 수익이 나지만 이 호황일 때 요만큼 수익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가 그랬지? 40%가 그랬지. 그럼 호황 옆에다가 40%를 적고요. 불황 옆에다가 60%를 적어놓고 이 확률을 곱하는 거야. 예상준에다 바로 곱합니다. 그 옆에 적는다. 그럼 상가부터 구해본다. 상가는 호황일 때 20%지만 확률이 40%였으니까 곱하면 8% 수익 예상됩니다. 그지? 20 옆에다 8 적어야 되겠죠. 불황일 때는 10% 수익 예상되나 확률이 60%니까 곱하면 6%라. 그럼 두 개를 합친다. 호황일 때는 8%, 불황일 때는 6% 수익 예상되니까 두 개를 합치면 14% 수익이 예상된다는 뜻이죠. 적어놔요. 14%. 그럼 오피스텔은 호황일 때는 25% 수익이 예상되나 확률이 40%니까 확률을 곱하면 10% 수익이 예상되는 거죠. 25% 곱하기 40% 하면 그죠? 불황일 때는 10% 수익이 예상되나 확률이 60%니까 곱하면 6. 그럼 두 개 합치니까 10 더하기 6이니까 16% 수익이 예상되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16 적어놓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호황일 때 10%지만 확률이 40%니까 곱하면 4%. 불황일 때는 8%나 확률이 60%니까 곱하면 4.8%. 두 개를 합치면 8.8% 수익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자금 중에서 상가에 20%를 투자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상가의 수익률이 아까 몇 프로 예상돼서 14% 수익이 예상됐죠? 그러면 14% 수익이 예상되면 여기에 자산 비중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야. 그럼 14% 곱하기 20% 하니까 상가의 예상 수익률,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2.8%가 된다 이 말이에요. 2.8. 최종적으로 이제 상가 옆에 2.8을 적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아까 몇 프로 수익이 예상돼서 호황일 때 10, 불황일 때 6 해서 합치니까 16% 수익이 예상됐지만 이 오피스텔에 30%만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산 비중 30%를 또 곱해줘야 되겠죠. 16에 30%를 곱하면 4.8% 수익이 예상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파트는 이제 호황일 때 4, 불황일 때 4.8에서 아까 8.8% 수익이 예상됐지만 이 아파트에는 50% 자산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8.8%에다가 50%를 곱하니까 4.4% 수익이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럼 좀 전에 상가는 2.8, 오피스텔은 4.8, 아파트가 4.4% 수익이 예상되죠. 요걸 전부 합친 게 이 투자한 전체 기대 수익이다 이 말이야. 2.8, 4.8, 4.4 합치니까 12%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요 이제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 요 유형이 거의 이제 2년 단위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올해도 당연히 나올 차례예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 유형은 익히고 풀 수 있는 요령을 습득하셔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풀 수 있겠죠? 충분히 이 정도는 할 거라고 보고 다시 이제 앞으로 4페이지로 갑니다. 4페이지로 가서 핵심 29번에 위험 처리 방법과 위험 관리 방법으로 합니다. 이제 우리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위험을 이제 투자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는가. 이거는 것도 이제 충분히 문제로 등장을 하죠. 먼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는 이제 위험한 투자는 다 제외시켜버리고 위험이 전혀 없는 것만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 예를 들면 정기예금이나 국공채와 같은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되겠고,
보수적 예측 방법은 보수이란 말이 그지. 보수이란 말은 수익을 가급적 낮게 예상한다는 거예요. 수익은 낮게 그리고 비용을 높게 추정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 만약에 A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추계를 합니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대상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온다면 최대로 수익이 나온다면 몇 프로가 나오고 또 최소로 수익이 나오면 몇 프로가 나오고 중간 정도로 몇 프로가 수익이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예상 수익을 자 이 A 투자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면 20% 정도는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적게 나와도 10%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중간 정도 수익이 나온다면 15% 수익이 나올 것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최대, 중간, 최소로 추계한 다음 이 최소의 기대 수익률이 내가 원하는 요구 수준보다 더 크다. 그렇다면 투자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수익을 판단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장 낮은 수익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수익을 이렇게 낮게 예상한다는 겁니다. 아니, 수익을 낮게 예상하고 비용을 높게 추정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을 하향 평기시키면서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하려고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예상 수익을 최대, 중간, 최소로 추계한 다음 가장 낮은 최소의 기대 수익률이 자신이 원하는 요구수보다 더 클 때 투자를 제때로 받고 이렇게 가장 낮은 수익을 판단 기준으로 하니까 수익을 낮게 예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을 낮게 비용을 높게 추정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수 예측 방법이라 하고요. 알아둬야 돼요. 이거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좀 전에 나왔듯이 이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위험 조정 할인율 줄여서 위험 조정률 또는 할인율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거든. 근데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구수율도 당연히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구수율을 이렇게 높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요구수율이 높게 적용되면 할인율도 높게 적용된다는 뜻이잖아. 요구수율이랑 할인율이 같은 말이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투자 가치를 산정할 때는 투자 가치는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요구 수익률이 바로 수익을 할인하는 지금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 할인율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야. 근데 좀 전에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 할인율을 높게 정해서 낮게 정해서 할인율을 높게 정했죠. 그럼 분명히는 요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상승할수록 투자 가치는 낮게 산정돼 나오겠죠. 투자 가치가 높다면 투자를 할 것이고 투자 가치가 낮으면 투자를 안 하겠죠. 이렇게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높게 정해서 투자치를 낮게 평가해버리고 투자를 안 하면서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법 또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초점은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높게 정한다. 낮게 정하는 게 아니고 할인율을 높인다.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이게 이제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고, 그다음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 스스로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위험 회피, 위험 보유, 위험 통제, 위험 증가 이런 게 있는데요.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위험 회피하고 위험 증가를 구분하는 게 자주 나와. 위험 회피는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처음부터 아예 피해버리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은 위험한 투자는 다 제외시켜버리는 겁니다. 위험한 투자는 다 제외시켜버리고 위험이 없는 것만 선택하는 것은 손실을 아예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바로 위험 회피라고 한다 말이죠. 이 사례를 기억하셔야 돼.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인 위험 회피 수단이죠. 그리고 위험 증가는 이제 손실 가능성을 다른 주체에게 떠넘긴다는 뜻이죠. 증가니까요. 내가 부담할 손실을 다른 주체에게 떠넘기는 거. 우리가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금융기관은 차입자에게 손실을 떠넘기기 위해서 변동비를 정하게 되죠. 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실을 떠넘기기 위해서 임대료를 인상합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주택을 선분양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건설업자가 위험을 떠넘기게 되고요. 보험에 가입해 두면 사고가 생길 때 손실을 보험회사에게 떠넘길 수 있어요. 그죠? 또 하청 계약이나 도급 계약을 하면 도급을 받은 수급인에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죠. 또 금리 변동이 심할 때 이자율 변동이 심할 때는 이자율 스왑이라는 방법으로 이자율 방식을 금리 조정 방식을 계속 바꾸는 거야. 스왑 교환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는 금리를 따라 인상하기 위해서 변동금리를 정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는 금리를 낮춰주지 않기 위해서 고정금리를 정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금리 지정 방식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수단이 이자율 스왑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을 증가하는 수단인데 이 위험 증가
증가 사례하고 위험 회피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구분해 두고 있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핵심 30분의 포트폴리오. 자,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 자산에 이제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자산에 나누어서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목적이 뭐죠?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소시키는 건데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아까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게 더 제거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러 자산에 뭐 하는 거? 분산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로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효과가 크게 나타나냐? 포트폴리오 효과, 즉 분산 효과가 어떻게 하면 크게 나타나냐 이 말이야. 자, 좀 전에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 효과가 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많이 제거된다는 뜻이죠. 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그지? 그럼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분산 효과가 크다는 말은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제거한다는 뜻이야. 이 위험이 많이 제거될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고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험이 많이 제거되고 분산 효과가 높게 나타나냐? 첫째는 자산수를 증가시키라 그래서 그지? 그러니까 A하고 B 두 개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보다는 A, B, C 세 개로, 세 개보다는 네 개로 이렇게 자산수를 계속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통계로 볼 때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산수가 계속 늘어나면 A, B에서 수익이 안 나올 때는 C, D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고 또 B하고 C에서 수익이 안 나올 때는 A하고 D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화가 크게 나타나면 첫째는 어떻게 하라? 구성하는 자산수를 증가시키라 이 말이야. 자산수를 늘려라.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계속 늘려가라. 그래야 위험이 더 많이 제거되고. 두 번째는 상관계수가 뭐에 가깝게? 마이너스 1에 가깝도록 자산을 배합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작고 1일 때가 가장 커요.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가깝다는 말은 상관계수가 작다는 뜻이죠. 크다는 게 아니고 상관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값만 가집니다. 가장 적을 때가 마이너스 1, 가장 클 때가 1일 때예요. 근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이 모두 제거된다는 말은 분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성됐다는 뜻이 아니 비체계 위험이 모두 다 제거됐으니까 그지? 근데 왜 이때는 비체계 위험이 모두 제거됩니까? 자, A하고 B 두 개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지금 분산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요 두 개의 수익률이 정반대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되어 있다면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됐다. 그러면 비체계 위험을 모두 제거하고 분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상관계수가 1이 돼버리면 비체계적 위험조차도 전혀 제거할 수 없어요. 위험을 전혀 제거할 수 없다. 위험을 전혀 제거할 수 없다는 말은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분산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효과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인데 이때는 왜 그래요? A하고 B 두 개로 포트폴리오 구성했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개의 수익률이 똑같은 방향으로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하고 B 두 개로 분산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A에서 수익이 100%가 나올 때 B에서 수익이 0%가 나오고 B에서 100%가 나올 때 수익이 A에서는 0%가 나오면 이 수익률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자산이 배합됐죠. 그럼 A에서 수익이 안 나오면 B 나오고 B 안 나오면 A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산이 배합되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A하고 B 두 개로 역시 분산 투자를 했는데 A에서 수익이 100% 나올 때 B도 수익이 100%, A에 0% 나올 때 B도 0% 나오면 이 수익률이 방향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전혀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는 뜻이 되죠. 그지? 그래서 항상 자산을 배합할 때는 수익률이 어떻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수익률의 방향이 다른 방향이 되게끔 자산을 배합할 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해요. 그리고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고 분산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상관계수가 0이다. 0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는 뜻이죠. 정중앙이지. 그러면 상관계수가 0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딱 반 정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지? 그렇게 되겠죠. 1일 때는 전혀 제거가 안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모두 제거되니까 0이면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니까 딱 중간이니까
비체계 위험이 딱 반 제거된다는 뜻이라. 그러면 상관계수가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지문이 요거예요.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갖는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갖는 경우는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 틀려요? 틀렸다 이 말이야. 상관계수가 언제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근데 1만 아니라면 플러스 값을 가지도 요 사이에 있잖아요. 분산 효과가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이제 마이너스를 가져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분산 효과가 좀 커지는 거야. 위험이 많이 제거되는 거고 플러스 1 쪽으로 가까워오면 위험이 적게 제거된다는 뜻이라. 그런 거지.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아야만 분산 효과가 없는 거죠.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 1일 때만 분산 효과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1만 아니라면 플러스 값을 가져도 분산 효과는 나타난다. 그래야 되겠죠. 첫째 포인트. 두 번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때는 비체계임을 모두 제거한다 그랬죠. 수익률이 서로 반대방이 되니까 비체계임이 모두 제거돼서 분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또 응용한 것도 이렇게 나오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만 대개 자산이 배합된다면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틀렸다 이 말이야. 모든 위험은 절대 제거될 수 없어. 왜?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되는 거야.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가 되는 거지.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도 제거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건 아니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면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오케이? 요 두 가지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포트폴리오 이론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게 핵심 30분의 동그라미 3번 항목은 평균분산 지배원리. 자, 이 평균분산 지배원리. 지배원리는 이제 평균분산 지배원리는 합리적 투자자가 보통 우리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위험 해모적, 위험 선호적, 위험 중립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리적 투자자, 그냥 투자자라고 표현할 때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위험 혐오적 투자자를 뜻해요. 그 위험 혐오적인 합리적 투자자의 투자 원칙이 평균분산 지배원리라. 그러니까 평균분산 지배원리는 위험이 동일한 여러 개의 투자들 중에서는 위험이 동일한 구조는 수익이 가장 큰 투자니 수익이 낮은 단순화를 지배하고 수익이 동일한 여러 개의 투자들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니 위험이 높은 단순화를 지배한다. 그게 지배원리인데 그럼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라서 수익이 크고 이제 위험이 적은 요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 원칙이 바로 평균분산 결정법이죠. 근데 평균분산법은 이제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적은 투자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건 왜냐? 위험하고 수익은 언제나 비례한다 그랬거든. 그죠?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니까 위험이 적으면 수익도 적어지고 위험이 높아질수록 수익도 커지는 거야. 근데 평균분산법은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적은 이 위험하고 수익이 반비례하는 투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평균분산법을 만족하는 투자는 나타날 수가 없죠. 위험하고 수익이 언제나 비례하니까. 그지? 그래서 이 평균분산법으로는 항상 투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분산법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대안에 따라 투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죠? 이 평균분산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이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내는 보수적인 투자라면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택하게 되고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수익이 큰 투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평균분산법으로는 투자를 선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그죠? 그러니까 A하고 B 두 개로 이제 뭐 이게 A 투자니 수익이 크지만 위험이 높고 또 B 투자는 위험이 적지만 수익이 적다.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B보다 수익이 커요. 근데 수익이 크면 위험도 높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근데 B는 A보다 위험이 적어. 위험이 적지만 수익도 적어요. 위험하고 수익은 언제나 비례한다 그랬지? 그럼 평균분산법은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이 위험하고 수익을 동시에 충족하는 거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죠. 그래서 항상 평균분산법에 따라서는 투자를 선택을 못하는 거야.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게 평균분산법이니까, 그지? 위험하고 수익이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분산법으로는 A를 선택할 수도 B를 선택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보수지라면 위험이 적은 B를 선택하겠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수익이 큰 A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아예 A, B 두 개 분산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변이계수를 측정해서 이 변이계수가 작은 것을 양호한 투자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변이계수란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읽습니다.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읽는데요. 이 분자에는 위험이 적으면 변이계수도 당연히 적어지겠죠. 변이계수가 작은 것이 양호한 투자인데 변이계수가 작은 것은 당연히 위험이 낮은 투자니 무조건 변이계수가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A하고 B 중에서 위험이 낮은 게 뭐야? B가 위험이 더 적죠? 그럼 변이계수도 당연히 B가 더 적게 나타나요. 그래서 A보다는 B가 양호한 투자로 변이계수에 따르면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평균분산법은 항상 이론적으로만 가정한 투자 선택 기법이니까 현실적으로 평균분산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는 없어요. 그래서 평균분산법에 따라 투자를 선택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고 이 평균분산법으로 투자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이걸 이제 먼저 알아놓고 이 평균분산 지배원리가 위험이 동일한 것 중에는 수익이 크고 수익이 동일한 것 중에는 위험이 적은 것이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 그래서 요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만족하는 투자들이 있어요. 그 투자를 연결해 보면 선문이 하나 완성이 되거든. 그 지배원리를 만족하는 투자들을 연결한 선문이 있죠. 그 선문을 바로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한다, 그지? 이 효율적 전선은 바로 요 선문상에 있는 요 투자들은요 모두 다 요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투자들이야. 그러니까 위험이 이렇게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수익이 가장 큰 투자들이고 또 수익이 동일한 투자들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별이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고 있죠. 여기 있는 투자들이 이 점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요 선문이 효율적 전선 아닙니까?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효율적 전선은 지금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지죠. 홀쭉선은 오른쪽 위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왜 이게 우상향하느냐? 자, 여기서 요만큼의 수익을 더 얻고 싶다. 그러면 위험도 이만큼 더 감소해라는 거야. 또 여기서 요만큼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면 위험도 이만큼 더 감소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소해야 하니까 이 꼭지를 따라가니까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이 된다는 거다. 그죠? 자, 효율적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소해야 하기 때문 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위험 혐오적, 위험 선호적, 위험 중립적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위험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고 있는 게 뭐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고 있는 곡선이 무차별 곡선입니다. 위험 무차별 곡선인데 이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이 어떤 형태를 보인다? 요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보인다. 아래로. 그리고 위험 선호적 투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위험 중립적 투자는 무차별 곡선이 수평선이에요. 자, 투자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무차별 곡선의 위치나 형태하고 다 달라. 자, 여기에 이제 갑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을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을. 병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투자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무차별 곡선의 위치나 형태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금 갑, 을, 병이 모두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보이고 있죠.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투자가 뭐라는 뜻일까? 위험 혐오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갑이나 을이나 병은 모두 위험 혐오적 투자입니다. 위험 선호적이라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겨 있다고 위로 볼록. 근데 모두 다 아래로 볼록하죠 지금. 아래로 볼록하니까 다 세 사람이 모두 위험 혐오적 투자다 이런 뜻이라. 근데 위험 혐오적 투자하고 위험을 똑같이 감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위험 혐오적 투자 중에서도 지금 갑이 위험을 가장 적게 감수하고 병이 위험을 가장 많이 감수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갑이 위험 혐오적 투자 중에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보수적 투자자라는 뜻이고 병이 그죠? 위험 혐오적 투자 중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기를 좋아하는 공격적인 투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구분할 포인트. 자, 보수적인 갑의 무차별 곡선을 보면 아주 극경사를 이루고 있어요. 아주 가파릅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무차별 곡선이 조금씩 이렇게 완만해져요. 이건 왜냐? 갑은 이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위험만 감수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이 이상 증가하면 전혀 감수하지 않고 피해버리려고 하니까 무차별 곡선이 극경사를 이루어요. 근데 을이나 병은 위험을 더 완만하게 감수해 가잖아. 여기까지 위험을 감수한 후에 비로소 피하니까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는 만큼 무차별 곡선도 완만하게 변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할 포인트 아주 중요한 거죠.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중에 누구의 무차별 곡선이 가파르다.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가파르고 극경사를 이루고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은 완만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투자자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양호한 최적 포트폴리오 다른 곳에서 결정되는데 최적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무차별 곡선하고 요 효율적 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이 있잖아. 접하는 점, 그지? 요 접하는 점이 각 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로 결정된다 이 말이야.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뭐하는 점,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아주 중요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거기까지 포트폴리오이고 이제 핵심 31번 합회의 시행가치 계산으로 가서 요 합회의 시행가치 계산 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요. 공부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가치를 계산한 개수 세 가지, 미래 가치를 계산한 개수 세 가지 정리가 돼야 되고 그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계산한 개수들이 뭘 계산할 때 써먹는 거냐. 자, 먼저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현가 개수에 세 가지가 있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 게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 게 연금의 현가 개수, 그리고 일정액을 융자받고 매번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는 개수가 저당상수. 이 세 가지가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개수죠. 그리고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개수, 미래 가치 개수, 내가 개수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지?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게 뭐지?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해내는 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란 말이에요. 일시불의 내가 개수. 그리고 연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해내는 게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은행에 매번 불입해 가야 될, 적립해 가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거. 그게 감치기용 개수죠. 자, 지금 미래에 내가 딱 한 번 받을 돈이 있어요. 미래에 한 번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에 받으면 얼마가 되느냐. 미래에 한 번 받는다. 한 번이 뭐죠? 일시불.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얼마인가를 계산하면 현가에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N년 후에 1원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인가. 이걸 계산한 게 일시불의 현가계수라.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는 미래에 여러 번 받을 돈이 있어요. 여러 번. 연금이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미래에 여러 번 받을 돈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번에 받으면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야. 아니 매번 얼마씩 여러 번 받을 돈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가 되느냐. 여러 번 받으니까 연금. 현재 시점에 얼마가 되는가를 계산하니까 현가계수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지금 딱 한 번 예금한 돈이 몇 년 후 미래에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야. 한 번 예금하니까 일시불. 몇 년 후 미래집의 가치를 구하니까 내가계수. 그럼 연금의 내가계수는 지금부터 여러 번 예금한 돈이 몇 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미래에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여러 번 예금하니까 연금. 몇 년 후 미래 시점에 얼마가 되는가 계산하니까 내가계수 이렇게 되겠죠. 저당상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시불로 내가 융자를 받아요. 융자 받을 때는 일시불로 받는데 이걸 갚아갈 때는 매번 나눠서 갚아가죠. 근데 융자 받고 갚아가야 될 돈이 뭐냐? 원금과 이자죠. 이렇게 일정액을 융자 받고 대출을 받고 이걸 나누어 갚아갈 때 한 번에 갚아야 될 원리금이 얼마가 되는가? 요걸 계산하는 게 저당상수단 말이야. 그 감채기에서는 미래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필요한 금액이 있어요. 내가 5년 뒤에 3천만 원짜리 적금 한 개를 타고 싶다. 3천만 원이 필요해서 3천만 원 필요한 돈을 만들어내려면 은행에 얼마씩을 계속 적립을 해가야 되겠죠. 이 미래에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한 번에 은행에 적립할, 불입할 액수가 요 금액이죠. 그죠? 이게 얼마가 되느냐. 요걸 계산하는 개수가 감채의 기억계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6개 개수가 뭘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냐. 요거는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돼 있다고 봐야죠. 지금 시점은. 근데 이 수식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수식도 외워야 돼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1 플러스 R의 N성 분의 1이죠.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1 플러스 R의 N성이고, 그죠? 연금의 현가계수는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성이나,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성분의 R이고, 연금의 내가계수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성 마이너스 1이고, 감증계수는 1 플러스 R의 N성 마이너스 1분의 R이에요. 요 물론 뭐 수식 다 외우면 참 좋겠죠, 그지? 다 외워야 됩니다, 원래. 근데 이게 이 수식을 3개만 외워도 6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역수를 알면 된단 말이에요. 역수는 두 숫자가 분모 문자가 뒤바뀌어 가지고 분모 문자가 뒤바뀌는 거는 두 개를 곱하면 값이 1이 되잖아요.
그게 역수 아닙니까? 그지? 그럼 지금 요 1 플러스 아래 n승은 1분의 1 플러스 아래 n승하고 같으니까 요 두 개가 지금 분모자가 뒤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일시불은 현가계수하고 내가계수 두 개가 역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금은 저당 상수하고 연금의 현가계수가 지금 분모문제가 뒤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가 역수가 되는 거고 연금의 내가계수는 감채기형 계수하고 분모문제가 뒤바뀌었으니까 요 두 개가 서로 역수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지? 요 역수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감채기형 계수가 역수면 연금의 내가계수 수식을 알면 감채기형 수식은 몰라도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역수만 알면 세 개만 알면 분모문제를 뒤집어 주면 되니까 6개 수식을 다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그지? 역수가 왜 중요하냐? 올해 시험에 나올 거 두 개 알려드립니다. 서술형 문제가 올해는 계산 문제보다 서술형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역수는 두 수를 곱했을 때 값이 1이 되는 관계가 역수라. 그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역수는 두 개를 곱하면 값이 1이 되겠죠? 그럼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에 뭘 곱하면 값이 1이 된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에 감채기형 계수를 곱하면 뭐가 되고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역수는 두 수를 곱하면 값이 1이 되는 게 역수라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값이 1이겠죠. 요거 두 개 곱하면 값이 1이겠죠. 이거 두 개 곱하면 값이 1 되겠죠. 요거부터 기억해.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뭐죠?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게 뭐야?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죠. 그죠? 근데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여기에 요 미래가치를 할인해주는 요 할인율이 R이라. 그죠?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꿀 때 미래가치에다가 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해주면 현재가치가 되잖아. 그죠? 그때 요 미래가치를 할인해주는 할인율이 R이죠. 요 할인율이 상승하면은 요 전체 현재 가치가 커져요, 적어요? 작아지겠네. 분모가 커질수록. 그럼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요거죠. 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 말이야. 할인율 상승하면 값이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뭐야? 1 플러스 R의 n승이죠. 여기 미래가치 계수죠.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여기에 이자율이 뭐야? R이죠.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전체 미래가치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져야지. 여기 R이 상승할수록 요거는 전체 값이 커지게 되겠죠. 요거는 분모에 R이 있으니까 분모가 커지면 값이 적어지는 거고 요거는 분모가 아니고 전체 평수잖아. 그럼 이게 커지면 당연히 값도 커지지. 요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고 요게 현재가치 계수죠. 잘 들어.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하면 커져 적어요. 작아진다.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집니다. 근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커진다 이 말이야. 작아지는 게 아니고. 알았죠? 요 두 개 비교해라. 그 다음에 뭐 합의가치 계산은 요런 건 대부분 아는데요. 자, 우리가 일정을 융자받고 매기간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는 계수가 뭐죠? 저당 상수가 원리금을 구하는 계수지. 근데 저당 상수로 원리금을 어떻게 구해냈어? 내가 융자받은 금액이 있지. 그 융자받은 금액에 저당 상수 곱해주면 되죠. 근데 저당 상수가 없으면 역수를 활용할 수도 있죠. 역수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나눈단 말이야. 그럼 융자액을 저당수 역수로 나누어도 원리금을 구할 수 있어요. 저당수 역수가 뭐야? 연금의 현가계수라. 그지? 이렇게 융자액을 저당상수에 곱해서 원리금을 구할 수도 있지만 융자액을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누어도 원리금을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정액을 미래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은행에 얼마씩을 불입해 가야 돼. 미래에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할 금액을 구하는 계수가 감채기금 계수죠. 근데 이 감채기금 계수를 가지고 불입할 금액을 어떻게 구해내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필요한 금액이 있지. 그 필요한 금액에 감채기금 계수 곱해주면 되잖아. 근데 감채기금 계수가 없어. 그러면 역수를 하려고 수도 있는데 역수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 나누라 이 말이야. 감채기금 계수의 역수가 뭐라? 연금의 내가 계수.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중요하단 말이야. 항상 화폐가치를 계산할 때요. 해당 계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곱하는 거야. 이렇게 해당 계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곱합니다. 근데 역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 나눈다. 역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나눈다. 요 원리를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일정을 융자받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원리금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 방식도 있고 원리금 균등 방식도 있죠. 그죠? 근데 저당 상수를 활용해서 계산되는 요 원리금은 무슨 방식에서 상환할 원리금을 뜻해요? 원리금 균등 방식이라.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구하지 않습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저당 상수를 활용해서 원리금을 구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해서 상환 방법 계산한 요령을 좀 숙지해 주시고, 자 핵심 32번 가기 전에 어디로 가냐, 다시 또 뒤로 넘겨서 계산 문제 15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계산 문제 15번. 자, 합계의 시간까지 계산해서 15번 계산 문제 한번 볼까요? 15번 8페이지에 다음 주어진 연봉리표를 활용하여 합계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계산하였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이자율은 연 10%이고 기간은 3년이다 그랬는데, 자 지금 각 그 계수의 값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계수의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합계가치를 계산하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1번에 3년 후 1,000만 원의 현재가치, 3년 후 1,000만 원이 현재 얼마인가, 이걸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1,000만 원은 일시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현재가치를 구하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일시불의 현재가치는 요 일시불 1,000만 원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된다며.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것까지 해당 계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지금 합계가치를 구할 때는 해당 계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곱한다 그랬잖아요. 역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나누고, 그죠? 근데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계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아닙니까? 그럼 요 일시불 1,000만 원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얼마고? 0.7513이네.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0.7513. 그걸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751만 3천 원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3년 후에 1,000만 원을 지금 현재에 찾으면 이자를 깎고 주겠죠. 근데 이율이 10% 같으면 이자만 200 몇십만 원 된다는 거죠. 그걸 깎고 지금 받으면 751만 3천 원 준다 이 말이라. 무슨 뜻인지 알았어? 그럼 이번에 200만 원에 3년 후 미래가치는 얼마냐 이 말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 지금 200만 원 예금하면 3년 후 얼마가 되느냐 이 말하고 같아요. 200만 원 예금하니까 몇 번에? 한 번 하죠. 일시불이고. 3년 후 가치를 구하니까 미래가치를 구하죠.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요 일시불 200만 원에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죠?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1.331이네. 그럼 200만 원 곱하기 1.331 하면 돼. 그럼 얼마 나와? 266만 뭐 2천원인가 이래 안 나옵니까? 1.33 곱하면 그거 암산으로도 되구만. 200만 원에 1.33 곱하면 266만 2천원이네. 그 다음에 3번에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받을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그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받을 돈이 현재 얼마인가 이 말이거든. 그 매년 100만 원씩 3년 받으니까 여러 번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이고, 현재 가치를 구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이 말이지.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는 연금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이니까 이 연금액 100만 원에 연금의 현가 기수를 곱해주라 이 말이라. 그럼 박스에 지금 연금의 현가 기수가 2.4869 아닙니까? 그럼 100만 원 곱하기 2.4869 요거 곱해주면 되지. 그럼 얼마 받는다? 248만 6,900원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00만 원씩 3년 받으면 3년 후에는 총 얼마 받아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씩 3년 받으면 3년 후에 받을 돈이 300만 원이 되겠지. 근데 그걸 지금 현재 받으면 이자를 깎고 주잖아. 이자를 깎고 받는 금액이 얼마라고? 248만 6,900원 나온단 말이야. 300만 원이 아니고 이자를 깎고 주니까. 뭐 감이 오나 뭔 말인지 지금. 그다음에 4번에 5천만 원을 대출받고 3년간 10%로 상환할 경우에 매년 상환할 저당 지불액, 저당 지불액이나 원리금 상환액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 5천만 원 융자받고 3년간 갚을 원리금이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럼 여기 그 내가 융자받고 상환할 원리금을 구할 때는 융자받은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5천만 원 곱하기 저당수가 0.401이네. 그지? 이거 곱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매달 갚아라. 그러면 12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거는 1년에 갚을 금액이고, 그죠? 그럼 그 금액을 12로 나눠주면 매월 상환할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3년 후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적립할 금액을 구하라. 미래에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 적립할 금액을 구하는 계수는 뭡니까? 감채기금 계수죠. 그럼 내가 필요한 돈이 지금 3년 후에 필요한 돈이 1,000만 원이죠. 그 1,000만 원의 감채기금 계수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불입할 금액을 구할 때는, 그지? 근데 감채기금 계수가 얼마인데 지금? 0.301이잖아.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0.301 해야지 3.
그 뭐 3일이 아니고 3.3일은 연금의 내각계수잖아요. 그죠? 이거는 1,000만 원 나누기 3.3일 하면 되겠죠. 이렇다면 봐라. 내가 미래에 필요한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필요한 돈이 얼마야?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얼마고? 1,000만 원이 필요하네. 그럼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요걸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불이발 금액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필요한 돈 1,000만 원이 있죠. 그 1,000만 원에 감채 기금 계수를 곱하라고. 그럼 감채 기금 계수가 얼마인데? 0.3021이네요. 요거 곱하면 얼마 나와요? 302만 1,000원이겠네. 그지? 그러니까 302만 1,000원씩 3년 넣는다. 그럼 이율이 지금 몇 프로고 10%죠. 그럼 이자까지 붙어서 3년 후에는 1,000만 원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잖아. 그죠?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3년 후에 만들기 위해서 1년에 얼마씩 불입하면 되느냐를 계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1년에 불입할 금액이 얼마라고? 302만 1,000원이란 말이야. 요거 3번 불입하면 원금이 906만 3천원 들어가죠. 906만 3천원 들어갔네. 그리고 이자가 얼마? 93만 얼마가 붙는다고. 그래가지고 3년 후에 1,000만 원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요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감치금 계수가 없으면 이제 역수로 구할 수도 있죠. 그럼 역수로 구할 때 어떻게 해? 요 필요한 돈 1,000만 원에 역수로 나눈단 말이야. 그럼 역수가 연금의 내각계수가 연금의 내각계수가 지금 뭡니까? 3.31이죠. 그러니까 3.31 나누는 거야. 여기 3.31은 나누기 할 때 3.31이 들어가야지. 그죠? 그러면 요거 구하면 얼마? 역시 302만 1,000원이잖아요. 1,000만 원 나누기 3.31 하면 그지? 요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면 해당 계수를 가지고 계산은 항상 어떻게 하고 곱하고 역수를 가지고 계산을 어떻게 하고 나누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요 원리를 알겠나 대충? 아는지 모르겠다. 가자 빨리 바쁘다. 자 16번에 매년 3,000만 원씩 3년간 적립했을 때 3년 후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자 요 뭐 계산하는 겁니까? 매년 3,000만 원씩 3년간 예금하면 3년 후 찾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매년 3,000만 원씩 3년간 예금하니까 뭐죠? 연금 3년 후 가치를 구하니까 미래 가치를 구하라 이 말이지.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 어떻게 구해요? 연금 곱하기 뭐 하면 돼? 연금의 내각계수 해주란 말이야.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계수를 곱해주는 거야. 근데 매년 적립하는 연금이 얼마고? 3,000만 원이지. 지금 3,000만 원 불입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에 연금의 내각계수 곱하면 주면 되는데 문제가 뭐? 연금의 내각계수 수식을 모르잖아 지금. 그렇지? 연금의 내각계수 뭔데?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야. 요걸 곱하라는 거죠. 그럼 3,000만 원 곱하기 요 R이 뭡니까?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지금 몇 프로라고 했어? 4%이다 그랬는데 적립이자율은 그죠? 적립이자율 4%. 그럼 0.04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또 1 플러스 4%니까 0.04하고 몇 년 불입해요? 3년이니까 삼성 기간.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 그럼 자 1 플러스 0.04의 삼성은 1.04의 삼성은 1.04를 3번 곱한 거죠. 빨리 계산기 곱해봐요. 1.04 곱하기 1.04 곱하기 1.04 빨리 해본다. 1.04를 3번 곱합니다. 1.124864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나왔어? 1.124864.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값이 1.124864인데 여기 1을 빼야 되니까 분자의 값은 얼마입니까? 0.124864가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0.4로 나눠야 되죠. 요 값이 이제 분모에 0.4가 있으니까 그죠? 요 분자의 값이 0.124864라. 근데 분모가 또 0.4가 있으니까 요걸 나눈단 말이야. 0.04로 그지?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돼? 3점 얼마가 나올까요? 빨리 나눠봐. 이 분자의 값이 0.124864고 그걸 0.04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누면 3.1216인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했으니까 이제 그럼 3,000만 원 곱하기 3.1216 요게 이제 답이라. 요거 곱해주면 얼마 나오겠죠, 그죠? 9천 얼마 나오겠지? 뭐 계산해 보면 나와. 계산기 때리면 얼마 나오겠지. 9,364만 8천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9,364만 8천 원 나오지? 곱하면 3,000만 원 곱하기 3.1216 하면 9,364만 8천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보통 우리 이제 합격가치 계산한 문제는 이렇게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서 역대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요 수식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걸 외워야 여기에 이자율 대입하고 기간 대입하면 요 값이 계산되겠죠. 요 정도는 이거는 1.04의 삼성은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기로.
옛날 같으면 요게 1.04에 5성만 돼도요 1 플러스 0.04에 5성은 얼마다고 단서에 나와요. 5번 계산한 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근데 3성까지는 우리가 계산하도록 합니다. 5성 정도만 되면 값을 주겠지만 3성 우리가 계산해 갖고 요걸 계산해 내야 돼요. 요 수식만 알면 대입하면 푸니까 요 정도는 충분히 푸시도록 하셔야 되겠고. 자, 합계의 시행하지 계산은 뭐 올해는 서술형 문제에 좀 한 개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예상 문제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 몇 가지 포인트 좀 점검해 두고 핵심 32번으로 가서 다시 4페이지에 핵심 32번에 할인임금 수지분석법 거기서부터 7번 좀 닦고 쉬었다 해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